경기도 남부 외곽 을씨년스러운 겨울비가 흩뿌리고 있었다. 그거는 눈도비도 아닌 잿빛 공기 속에 가라앉는 한숨 같았다. 설 전날 밤 11시 마지막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내린 남자 하나가 있었다. 그는 30대 중반쯤 검은 비니에 낡은 가방 하나 메고 있었다. 옷은 헐거웠고 신발은 물에 젖은 채 삐걱거렸다. 얼굴은 며칠을 씻지 못한 듯 거칠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그가 천천히 걸어간 곳은 은강섬유라는 이름이 적힌 대형 공장. 공장은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지금 이 철문 앞에 선 이 남자가 바로 이 기업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수백억대 자산을 굴리던 한때의 금융재벌 민도현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 그의 이름은 박도수였다. 그가 가리키는 길 위엔 허름한 경비복과 낡은 작업화뿐이었다. 도현은 공장 뒤편 숙직 경비원을 뽑는다는 공고지를 기억하며 조심스레 초소를 향해 걸어갔다. 겨우 들어선 경비실 안은 더러웠고 먼지가 자욱했으며 벽난로라곤 고장난 정이난로 하나뿐이었다. 조명은 깜빡이고 있었고 탁자 위엔 식은 김밥 반 토막이 남아있었다. 누구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중년의 여성 바로 경비 관리 담당인 건반장이었다. 저 경비 일자리 구하러 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경상도 억양을 섞어 말했다. 성함이 박도수입니다. 이력서는요? 예, 여기요. 예전에 터미널 주차장에서 근무해 했었습니다. 밤 근무 오래 했고요. 그는 일부러 초라한 이력서를 내밀었고 건반장은 그걸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하긴 명절 전날 밤에 일자리 구하러 오는 사람 보면 다들 한 끼 밥값이라도 벌려고 오는 거지 뭐. 좋아요. 당장 오늘 야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하여 민도현은 그렇게 은강섬유의 한 구석,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야간 경비원 박도수가 되었다. 그가 배정된 초소는 공장 후문 옆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바람이 쌩쌩 불었고 문은 덜컹거렸다. 초소 내부엔 삐걱이는 의자 하나, 정우 하나, 그리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바닥. 그는 조용히 외투를 접어 베개 삼고 누웠다. 밖에선 설 전날 특유의 정막이 스며들었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고향 생각 간절한데 마음만 짙어가고 구슬픈 트로트, 선율에 맞춰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아이 울음소리와 누군가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그는 오래전 기억 속으로 끌려갔다. 그가 처음 이 회사를 세웠을 때 자신도 이런 허름한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그저 고요한 회한뿐이었다. 그리고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는 조심히 문을 열었다. 빗방울 사이 한 여성이 철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얇은 작업복 차림에 젖은 머리칼손에 가방 하나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몸이 덜덜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무서운 일이세요?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그리고 꾹 입을 다문 채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을 그에게 들이밀었다. 민도현, 아니 박도수는 조용히 안쪽을 가리켰다. 잠시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물이라도 드릴게요. 그녀는 주저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작은 초소 겨우 몸 하나 녹일 수 있는 곳에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 마주했다. 초소하는 온기가 거의 없었다. 기껏해야 낡은 전기포트 하나와 반쯤 찌그러진 머그컵이 전부였다. 박도수는 조용히 장작 대신 작은 전열기를 켜고 머그컵에 생강차 티백을 넣어뒀다. 전기포트가 윙윙 소리를 내며 물을 끓이고 밖에서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렸다. 여자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젖었고 손등엔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는 조심히 물었다. 이름이? 수진이요. 장수진? 무슨 일 있으신가요? 공장 앞에 혼자 그 시간에 있으시길래? 은강섬유 봉제팀 주간조예요. 지금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급여 확인이 필요해서요. 동생이 심장 수술 받고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입원비를 선납하라네요. 그녀의 말은 일정한 박자로 끊겼다. 감정이 북받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억누르는 듯했다.
말끝에선 약한 떨림이 묻어났고 손은 컵을 꼭 쥐고 있었다. 도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 어딘가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형의 맹장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마을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던 모습이 떠올랐다. 겨울밤 손이 얼어붙도록 돈을 세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께 전화라도 걸어보겠습니다. 그는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화면은 장리수투성이었고 버튼도 잘 눌리지 않았다. 몇 번이나 끊긴 끝에 마침내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지금이 몇 시인데? 은강섬유 야간경비 박도수입니다. 장수진 씨가 급여 확인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동생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확인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런 거 이제 다 퇴근했고요. 새해 지나고 오라 그러세요. 이 시간에 이런 걸 처리해달라고요. 뚝 전화는 냉정하게 끊겼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눈길을 피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수진에게 말했다. 오늘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진은 주저앉듯 바닥에 앉았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기 시작했다. 빗소리와 함께 그녀의 흐느낌이 초소 안에 잔잔히 번졌다. 도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낡은 가방 속을 뒤적여 낡은 지갑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며칠 전 미리 받은 임시급여, 아직 쓰지 않은 5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여기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안 돼요. 저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서로 모르잖아요. 저도 과거에 누군가에게 못해줘서 평생 후회했어요. 당장 필요하시잖아요. 천천히 갚으세요. 안 갚으셔도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그 말에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꼭 갚을게요. 월급 받으면 조금씩이라도 전 믿어요. 초소한 작은 전열기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생강차의 향이 퍼졌다. 바깥의 비는 서서히 잦아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선 말없는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설날 아침 공장 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밖은 아직 해가 뜨지 않았고 새벽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도수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공장 정문 근처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날 밤의 기억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초소한 귀퉁이에는 아직도 수진이 놓고 간 종이컵이 남아있었고 생강차의 잔향이 흐릿이 맴돌았다. 그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어 축축한 콘크리트 위에 잔해를 쓸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함께 공장 정문 쪽으로 몇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 중 하나는 은강섬유 관리부의 과장이자 직원들 사이에서 갑질왕으로 악명 높은 백과장이었다. 그는 명절 술자리를 마치고 아직 술이 덜 깬 듯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도수를 발견했다. 어이 저기 야간 경비 도수가 고개를 들었다. 백과장이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손에 든 빈 소주병을 내던졌다. 이런 데는 깨끗이 치워야지 뭐 하고 있냐. 시간 땡땡이 치냐. 다른 직원들이 피식 웃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슬며시 촬영을 시작했다. 야, 요즘 애들 말로 경비 ASMR 찍는 거냐, 크크! 도수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깨진 병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웠다. 하지만 백과장은 멈추지 않았다. 이봐, 너 이름이 뭐냐? 머시기. 아무튼 내 얼굴을 보면 일도 못하게 생겼더라. 그의 얼굴엔 조롱이 가득했다. 에이, 이런 날에도 근무하는 거 보면 불쌍해서라도 용돈이나 줄까 했더니만 그 얼굴 보면 밥맛이 다 사라진다니까. 그 순간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쳤다. 백과장이 들고 있던 생수병을 도수의 머리 위로 쏟아부은 것이다.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웃음을 멈춰왔다. 하지만 도수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다. 물방울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고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에 의해 돈이어비 종로 소거리간의 전병차 울려 퍼진 어디션 다디엔진의 스타이츠 지나도다 다다셨나? 안에? 그만하세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얇은 외투에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었고 눈빛은 분노로 반짝였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게 할 짓입니까? 백 과장은 퀭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이, 얘 봐라.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그럼 반대로 묻죠.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였어도 이렇게 했을 겁니까? 순간 주변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도수조차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수진의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과 절망이 섞인 진심이었다. 그녀는 도수를 향해 다가가 그 앞을 막아섰다. 이 사람은 저보다 먼저 여기서 저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여기서 가장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이딴 식으로 하대하면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얼마나 더한 짓을 하시겠어요? 백 과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침묵 속에서 돌아서며 조용히 한마디 내뱉었다. 미쳤군, 진짜. 하지만 그날 아침 공장 안에선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수진이 자리를 뜨고 난 뒤 공장은 어색한 정적에 잠겼다. 백 과장은 허탈한 듯 담배를 꺼내 물었고 다른 직원들도 슬그머니 흩어졌다. 누구도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경비원을 희롱하며 촬영하던 이들은 영상을 지우고 괜스레 주머니를 뒤적였다. 하지만 박도수 아니 민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축축한 옷을 입은 채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전 몸에 밴 습관처럼 그는 묵묵히 일에 집중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고요하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초소로 돌아와 낡은 노트북을 켰다. 먼지가 덮인 그 컴퓨터 안에는 아직도 그가 설립자 시절 쓰던 로그인 계정이 살아있었다. 그는 조용히 한 통의 메일을 열었다. 보낸 사람 민도연, 받는 사람 은강섬유, 이사회 전원 제목 긴급 인사 감사 요청. 명절 후 즉시 회의 소집. 설날이 지나고 공장은 조금씩 다시 분주해졌다. 그러나 관리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사회 임원진 전원에게 회람된 우선 등급 메일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를 이 명령은 최고 권한자의 권한으로 보낸 것이었다. 3년 전 민도연이 실종되기 전 사용하던 계정. 회사는 그 계정을 폐기하지 않고 보존 중이었고 어떤 이유에선지 그것이 지금 다시 작동한 것이다. 회의 당일 은강섬유 본사 9층 전략회의실. 이곳은 한때 민도연이 직접 설계해 만든 공간이었다. 장식은 고풍스러웠고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둥근 테이블은 나무결이 살아있었다. 회의는 오전 8시에 시작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7시 반부터 사람들이 속속 도착했다. 임원들은 속으로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누가 이런 메일을 보냈는지, 왜 이 권한이 활성화되었는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8시 정각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정색 점퍼에 낡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게 누구야 누군가 속삭였지만 회의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가며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그 아래 누군가는 기억 속에서 사라진 얼굴을 알아보았다. 민도연. 한 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은 사라진 줄 알았어.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일부러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USB 하나를 꺼내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어젯밤 백 과장이 수진에게 물을 퍼붓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누군가는 말끝을 흐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없어졌던 3년 동안 이 회사는 누굴 위한 회사가 되었습니까? 근로자입니까?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전용 연회장이었습니까? 민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관리자급 인사는 전면 재검토. 불공정행위 및 내부 갑질 사례 전수조사.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수진이 경비실 앞에서 생강차를 마시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진이었다. 빛은 어둡고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장면 하나로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 여직원이 보여준 용기와 인간적인 도리는 당신들이 몇 년 동안 잃어버린 진짜 리더십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은강섬유의 작업장은 여느 때보다 조용했다. 복귀한 직원들의 얼굴에는 새해의 희망보다는 피로와 긴장이 어렸다. 누군가 수군거렸다. 그 박도수 씨 실은 우리 회사 창립자래. 그 수진 씨가 도운 그 사람 맞지와. 드라마네 진짜. 하지만 정작 수진은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작업복 3벌, 오래된 수첩 하나, 그리고 손바느질한 청아방. 그녀의 퇴사서는 이미 인사팀에 제출된 상태였다. 토회사 사유 조직 내 부당한 인사 및 권력 남용으로 인해 신뢰 상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강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묵묵히 일해져온 그녀였기에 조직 안팎으로 작지 않으려 하는 충격을 던졌다. 그녀는 공장 후문으로 나섰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회색 코트를 여민 채 고개를 숙인 수지는 공장 마당을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러던 중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수진 씨. 고개를 든 그녀 앞에는 평소 입던 경비복이 아닌 회색 정장을 입은 민도연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엔 절박한 빛이 담겨 있었다. 이대로 가시겠어요?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여기 머물 자신이 없어요. 제가 믿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전 그런 곳에 남아있으면 스스로를 잃을 것 같아서요. 민도연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럼 저에게 딱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왜요? 당신을 붙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도와주던 그날 밤 남몰래 그가 적어두었던 메모 한 장이 있었다. 당신의 따뜻함이 누군가에겐 새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는 그런 말을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그날 이후 저는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더는 회장도 창립자도 아닌 단지 한 사람으로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근데 그날 왜 저를 도우셨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제 동생 수술비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던 모습이 그날 밤 당신 모습에서 겹쳐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쥔 캐리어 손잡이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갈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민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문은 여기에 열려 있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그는 초소로 돌아와 오랜만에 그가 직접 꾸민 메모 한 장을 가슴에 꽂았다. 사람을 지키는 회사, 그리고 그 밑에 조용히 덧붙였다. 시작은 고독했지만 변화는 언제나 따뜻한 손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떠났다. 수진이 사용하던 미싱은 덮개가 씌워진 채로 조용히 모퉁이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치우지 않은 듯 재봉틀 옆에는 연필로 낙서한 재단 메모와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민트색 머리끈 하나가 아직 남아있었다. 작업반 여직원들은 아침 조회 때 잠시 묵묵히 서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수진이 없는 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걔 있던 자리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어제 그만뒀다던데? 말도 없이. 작업반장인 김정숙 씨는 유난히 말수가 적어졌다. 그녀는 한때 수진에게 냉랭하게 굴었던 인물이었다. 요즘 애들은 괜히 잘난 척해 하던 그녀였지만 그날 이후 퇴근길에도 미싱대 주변을 맴도는 버릇이 생겼다. 며칠 후 공장 내 한 벽면에 낯선 포스터가 붙었다. 진심이 통하는 조직을 만듭시다. 경청 프로그램 운영 안내. 이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문구였지만 이번엔 다들 한 번쯤 멈춰서서 읽어보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남기고 갔고 어떤 이는 익명 게시판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작성해 올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민도연이 직접 기획한 경비초소 소통 클래스가 열렸다는 사실이었다. 이름만 보면 단순한 교육처럼 보였지만 내용은 달랐다. 처음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바로 경비로 일했던 시절의 민도연이었다. 직위보다 먼저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제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이 회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되었고, 진짜 문제는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의 말은 번쩍이는 프레젠테이션도 화려한 언변도 없었다. 하지만 묘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관리부의 한 신입사원이 그 수진 씨가 진짜 리더였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다. 그날 밤 민도연은 혼자 초소 안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책상 서랍 안엔 그녀가 두고 간 낡은 머리끈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히 손에 들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라는 사람을 본 순간이 얼마나 드물었던가. 수많은 악수계약서 전략회의 속에서 그는 그저 역할로 존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밤 젖은 머리로 떨며 서 있던 한 소녀가 그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수진이 떠났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녀를 따라가진 못했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작은 씨앗들을 하나씩 피워낼 수는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관리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다. 누군가의 용기는 오래 기억되지 않지만 그 용기를 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수진 씨처럼요. 봄이 왔다. 공장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들꽃 씨앗이 작은 싹을 틔웠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캐한 먼지 냄새로 가득했던 작업장 창가에는 싱그러운 공기와 함께 작은 화분들이 놓였다. 은강섬유는 달라지고 있었다. 이제는 누구도 경비실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이면 부서 간 벽을 넘은 대화가 오갔다. 익명 게시판에 칭찬글이 늘어났고 불만보다는 제안이 더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떤 변화는 느렸고 어떤 변화는 눈에 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공장 입구 우체통에 한 통의 소포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발신인 없음. 봉투 안에는 수공으로 만든 청아방 하나, 그리고 한 장의 손편지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타지역 한 중소 봉제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은 작지만 사람들은 다정하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지 보려는 눈이 있습니다. 공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분께 전해주세요. 제가 남기고 간 컵, 그거 혹시 아직도 있다면 제 마음도 거기에 남아있을 거예요. 수진두림. 그날 오후 민도연은 초소 옆 창고에 놓아두었던 종이컵을 꺼냈다. 모서리가 살짝 깨진 하얀 컵. 그 안에 그는 소중히 접어둔 머리끈과 메모지를 넣었다. 그리고 곁에 조용히 종이 쪽지를 하나 더 넣었다. 당신이 남긴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데워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뜨거운 차 한 잔 함께해요. 그리고 며칠 뒤 정문 초소에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회색 코트 바랜 청바지, 그리고 긴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 그녀는 조용히 초소 앞에 섰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마주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웃었다. 그녀도 입꼬리를 올렸다. 그 종이컵 아직도 있네요. 마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따뜻한 걸 따라 드릴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허공에 피어오르는 차향기처럼 그들의 마음도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비로 위장한 회장님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여자 노동자라는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단순한 신분 반전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침묵 속에서도 드러나는 진심, 그리고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보여준 용기, 민도연의 깨달음,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재회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우리 각자의 삶에 조용히 말을 건네는 듯합니다. 너는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니?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눈빛을 마지막으로 언제 건넸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 하나로 남아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포근하게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수진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혹은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낀 적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다음에 나올
파트 의디숑 리디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계속 이어질 이 감동의 여정에서 당신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도 작은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